14장 조조를 구하는 전의와 조항. 여포는 부하들에게 군사들이 쓸 좋은 말 300匹를 사오라 명령했어요. 잠시 후 말을 사러 나갔던 부하들이 돌아와 여포 앞에 엎드리더니 흐느껴 울며 말했어요. 장군님, 저희들은 장군님의 명령대로 좋은 말 300匹를 사서 돌아오는데 도적들을 만나 말의 절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부하들의 말에 여포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대체 어떤 놈이 내 말을 훔쳤단 말이냐? 부하들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것이 유비의 동생 장비가 도적으로 꾸미고 말을 훔쳐간 것 같습니다. 여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장비, 전하의 몹쓸 놈 같으니 내 이놈을 당장 잡아 죽이고 말 것이다. 여포는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소패성으로 향했어요. 소패성의 유비는 여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랐어요. 여포가 소패성을 공격한다니 그것이 무슨 소리냐.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유비는 서둘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여포를 기다렸어요. 뿌연 먼지와 함께 여포가 군사들을 이끌고 유비를 향해 달려왔어요. 내 이놈 장비야, 내 오늘 절대 네 놈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유비가 물었어요. 여포 장군, 무슨 일로 장비를 찾으십니까? 여포가 날뛰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너는 지난번 원술의 공격을 막아준 나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어찌하여 나의 말을 도둑질했느냐? 유비가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두 눈으로 물었어요. 도둑질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포가 소리쳤어요. 시치미 떼지 말아라. 네 동생 장비를 시켜 내 말을 훔쳐가지 않았느냐? 장비가 여포의 말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유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만 끔뻑대며 여포를 쳐다봤어요. 그때 유비의 뒤로 장비가 말을 타고 달려오며 여포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래 이놈아, 내가 가져갔다. 우리 형님의 서주성을 통째로 훔친 도둑놈이 말 몇 마리 빼앗겼다고 이렇게 날뛰냐? 장비의 말에 여포가 방천하극을 높이 치켜들었어요. 이놈이? 장비와 여포가 창을 꺼내 서로에게 휘두르자 두 창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고 날카로운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어요. 그렇게 둘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장비의 장팔 사모가 여포의 목을 향하는가 하면 여포의 방천화극이 장비의 가슴으로 향하였고 그렇게 두 장수의 싸움은 끊임없이 팽팽하게 이어졌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날이 어둑해졌어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싸움으로 사람도 말도 모두 땀에 젖어 지쳐 있었어요. 장비가 여포를 향해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끈질긴 놈 같으니 오늘은 해가 졌으니 이만 돌아가고 내일은 반드시 너의 제삿날로 만들어줄 테니 그리 알아라. 여포가 대꾸했어요. 너야말로 운 좋은 줄 알아라. 해만 지지 않았으면 오늘이 바로 너의 제삿날이었을 것이다. 장비와 여포는 끝까지 서로를 향해
얼굴을 붉히며 으르렁거렸지만 돌아가는 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장비가 돌아오자 유비가 장비를 나무랐어요. 무엇 때문에 여포의 말을 훔쳐 일을 이렇게 만드느냐? 네가 훔친 말을 여포에게 돌려주고 화해를 정할 것이니 그리 알거라. 유비가 단호하게 말하자 머쓱해진 장비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유비는 그 길로 여포에게 훔친 말을 돌려주고 화해를 원한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포가 마지못해 유비의 화해를 받아들이려 하자 진궁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유비는 호랑이 새끼와 같습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때를 만나면 전하에 이름을 떨칠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유비를 베어버리지 않는다면 훗날 반드시 장군께 화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진궁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여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비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빼앗은 말과 함께 장비의 목을 가져오면 용서할 것이다. 그날 밤 유비는 관우, 장비, 미추, 그리고 송건을 불러 대책을 의논했어요. 유비가 물었어요. 지금 우리는 군사와 먹을 양식이 부족하여 여포의 군사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니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유비의 물음에 송건이 답했어요. 황제 폐하를 모시는 조조에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조는 여포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우리를 받아줄 것입니다. 유비가 고개를 끄덕이자 장비가 나섰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 제가 앞장서서 형님이 가실 길을 터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유비 군사들의 탈출이 시작되었어요. 장비가 앞장서고 관우가 뒤를 막고 유비는 백성들을 보호하며 소패성 성문을 나섰어요. 그러나 이미 여포의 군사들이 소패성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었어요. 장비가 물레방아 돌리듯 장팔 사모를 휘두르며 길을 열어놓으니 유비와 백성들이 장비의 뒤를 따랐고 관우는 무리의 맨 뒤에 서서 쫓아오는 여포의 군사들을 무찔렀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달리자 여포의 군사들도 지쳤는지 더 이상 유비의 일행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허창까지는 먼 길이었어요.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는 허창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유비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온갖 고생 끝에 허창에 도착한 유비는 조조에게 머리를 숙이며 이야기했어요. 저희 사정이 어렵게 되어 장군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조조는 밝은 얼굴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잘 오셨소. 여포같이 의를 모르는 놈은 나도 진작부터 벼르고 있었소. 기회를 봐서 우리가 힘을 합쳐 그 놈을 처리합시다. 그렇게 유비의 일행은 조조의 도움으로 허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유비의 일행이 물러가자 조조의 책략가 순욱이 조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군, 유비를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유비는 누워있는 용과 같아 기회가 되면 하늘로 솟구쳐 장군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하지만 조조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순욱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조조를 지켜보던 곽가는 순욱의 말에 펄쩍 뛰며 반대했어요.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장군께서 유비를 없앤다고 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장군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군께서는 누구와 함께 전하를 다스리시겠습니까? 근심거리 하나 없애려다 온 세상의 믿음을 잃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곽가의 말에 조조는 찡그린 얼굴을 펴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조조는 유비를 불러 말했어요. 그대는 오래전 황건적을 무찌르는 공을 세웠으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폈으니 예주 땅으로 가 그곳을 다스리도록 하시오. 유비는 너그럽고 친절한 조조의 마음에 감사하며 예주로 떠났어요. 며칠 후 병사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조조에게 보고했어요. 장수라는 놈이 형주의 유표와 힘을 합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완성 땅을 점령했고 이곳 허창까지 쳐들어와 황제 폐하를 모셔가겠다고 합니다. 조조는 코웃음을 치며 여유를 보였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어요. 자신이 허창을 비우면 여포가 허창으로 또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했어요. 조조가 연신 깊은 한숨을 내뱉자 조조의 책략가 순욱이 여유롭게 말했어요. 그거야 쉽습니다. 여포는 어리석고 둔하여 자신에게 조금의 이익만 생겨도 좋아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 여포에게 벼슬을 하나 내려주시고 유비와 화해하라고 하신다면 당분간은 조용히 지낼 것입니다. 순욱의 말에 조조가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조는 여포에게 벼슬을 내렸고 순욱의 말대로 여포는 유비와 화해한 뒤 허창으로 쳐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조조는 장수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완성으로 향했어요. 완성 땅에 도착한 조조 군사들의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어요. 눈길이 가는 곳마다 온통 조조의 붉은 깃발이 펄럭였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10만의 군사들이 일제히 열을 맞추어 하나가 되어 움직이니 그들의 함성 소리와 발소리에 하늘과 땅이 흔들렸어요. 장수는 성 꼭대기에 올라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조조의 10만 군사를 보자 싸워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조조의 군사가 너무 많아 우리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조조에게 항복해 성을 내어주고 다음 기회를 엿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장수가 생각해도 조조의 군사들에게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장수는 결국 조조에게 항복하기로 마음먹고는 조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어요. 관리들의 괴롭힘이 심해 먹고 살기 힘들어 반란을 일으켰지 황제 폐하를 배반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조조 장군께 용서를 비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싸움을 원치 않았던 조조는 장수의 항복이 내심 반가웠어요. 잘못을 뉘우친다니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는 충성을 다하도록 하라. 그렇게 조조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반란군을 진압했어요. 조조는 자신의 10만 군사를
성 밖에 머무르게 하고는 군사 몇 명만 거느린 채 완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수는 잔치를 열어 조조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장수는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과 술로 잔치를 베풀어 자신을 살려준 조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노는 데 빠져 지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조조는 장수의 작은 어머니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장수는 이를 갈며 부들부들 손을 떨었어요. 조조 내 이놈, 의로운 장군인 줄 알았더니 망나니 같은 놈이었구나. 항복한 나를 깔보고 내 집안을 욕보이다니 도저히 조조놈을 용서할 수 없다. 장수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아 조조에게로 향했어요. 남의 부인을 가로챈 더러운 저놈을 당장 죽여라. 캄캄한 밤 이곳 저곳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대낮같이 환해지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조조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부하 장수 전희를 찾았어요. 전희는 어디 있느냐? 어서 전희를 불러라. 조조의 다급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전희가 갑옷을 입을 새도 없이 맨몸으로 조조에게 달려갔어요. 전희야, 이것이 대체 어찌된 일이냐? 조조의 물음에 전희가 두 눈을 사방으로 굴리며 대답했어요. 장수가 반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조조의 방이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때였어요. 저기다. 저기에 조조놈이 있다. 저놈을 죽여라. 반란군의 외침에 전희가 조조를 팔로 감싸 보호하며 소리쳤어요. 장군님, 제 뒤를 따르십시오. 제가 목숨을 바쳐 도망갈 길을 뚫겠습니다. 전희가 칼을 빼어들고 성문을 향해 달려가자 반란군이 때를 지어 창과 칼을 치켜들고는 전희에게 덤벼들었어요. 전희는 반란군들을 향해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렀고 전희의 칼날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반란군들의 목이 나뒹굴었어요. 전희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창과 칼에 온몸이 베이고 찔리면서도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온몸에 붉은 피를 뒤집어 쓴 채 지옥불에서 뛰쳐나온 악마 같은 전희의 모습을 본 반란군들은 겁에 질려 하나둘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어요. 전희는 겁에 질린 반란군들을 향해 뛰어들며 그들의 몸을 양손에 하나씩 움켜잡아 사방으로 휘둘렀어요. 전희가 온몸으로 공격을 막아내니 조조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성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전희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두 눈을 이글거리며 소리쳤어요. 이놈들아, 모두 덤벼라. 반란군들은 좀처럼 성문 앞을 막아선 전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전희가 소리쳤어요. 장군님, 어서 떠나십시오.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우렁찬 전희의 목소리 뒤로 조조가 말을 타고 쏜살같이 성을 빠져나갔어요. 안 되겠다. 모두 활을 쏘아라. 반란군들은 일제히 활을 들어 전희를 향해 활 시위를 당겼어요. 전희는 칼을 휘둘러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보았지만 소나기처럼 퍼붓는 수백 개의 화살을 모두 막아낼 방법은 없었어요. 두 다리로 꼿꼿이 서
성문을 지키던 전이는 벌집에 쏘인 것 마냥 온몸에 화살이 박힌 채 땅바닥에 거꾸러지고 말았어요. 그 사이 성문을 빠져나온 조조는 자신의 군사들이 진을 친 곳을 향해 말을 달렸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날아온 화살 하나가 말의 궁둥이에 박혔어요. 말이 놀라 온몸을 부르르 떠는 사이 연이어 날아온 화살이 말의 몸에 박히자 말이 괴로움에 울부짖으며 사방으로 날뛰었어요. 조조는 말에서 내려 맨몸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조조의 등 뒤에서 조조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는 이가 있으니 조조의 마음속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어요. 여기서 끝이구나. 조조가 부르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길게 한숨을 뱉어냈어요. 아버님, 저 조왕입니다. 조조를 향해 다가오는 이는 조조의 큰아들 조왕이었어요. 조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니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조왕이 울먹이며 조조에게 말했어요. 반란군인 척 적들을 속이고 아버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서 제 말을 타고 도망가십시오. 조조의 두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어찌 너를 두고 나 혼자 가겠느냐? 그때였어요. 멀리서 날아온 화살이 조왕의 등에 박혔어요. 윽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조왕이 피를 토하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어서. 조조는 죽어가는 아들을 버려둔 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말에 올라탔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너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조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의 엉덩이에 채찍질을 하며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그렇게 자신의 군사들이 진을 친 곳에 간신히 도착한 조조는 한동안 눈을 감은 채 깊은 한숨만 연거푸 내뱉었어요.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조조는 부하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단을 쌓으라 명령했어요. 조조는 제단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이의 영혼을 위로해 주어야겠다. 내가 이번 싸움에서 슬픈 것은 나의 아들을 잃은 것보다 충성스러운 나의 부하 장수 전이를 잃은 것이다. 조조가 두 주먹으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아들보다 신하를 더 사랑했던 조조의 마음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하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조조 장군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부하들은 저마다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어요. 손책으로부터 옥새를 빼앗은 원술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여포를 치기 위해 20만 대군을 이끌고 서주성으로 향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포는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싸웠지만 유비 삼형제 없이 여포 홀로 원술의 대군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어요. 여포의 군사는 싸우는 족족 패했고 결국 서주성 안에 틀어박혀 성문을 걸어 잠근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놈. 유비 삼형제가 없는 너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래, 어디 서주성만 잘 지켜보아라.
네 놈은 머지않아 굶어 죽을 것이다. 원술은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자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원술은 가슴속에 품은 옥새를 만지작거리며 교만한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시각 여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진궁은 안절부절 못하는 여포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조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포가 입을 삐죽대며 되물었어요. 조조, 그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소? 진궁이 대답했어요. 조조가 장군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술이 이곳을 차지해 세력을 넓히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포가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고 보니 그건 그렇소. 여포는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어요. 진궁의 예상대로 조조는 이만의 군사를 보내주며 예주에 있는 유비를 불러 여포와 힘을 합쳐 원수를 물리치라 명령했어요. 이렇게 싸움은 조조, 유비, 여포의 연합군과 원술의 대결이 되었어요. 서주성에 갇혀 굶어 죽을 줄 알았던 여포는 조조와 유비의 지원에 신이 나 서주성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졸지에 사방에서 공격을 받게 된 원술은 연합군의 군사를 당해내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원술의 뒤를 쫓으며 여포가 소리쳤어요. 쥐새끼 같은 놈아, 거기 섰거라. 그때였어요. 역적놈아, 내 칼을 받아라. 원술의 오른쪽에서 군사를 몰고 달려오는 이가 있으니 관우였어요. 자신을 쫓는 연합군들을 피할 수 없었던 원술은 산으로 달아났어요. 원술의 등 뒤에서 빗발처럼 쏟아지는 화살과 비웃음이 메아리가 되어 끝없이 울렸어요. 가까스로 탈출한 원술은 회남 땅에 있는 수춘성으로 몸을 피했어요. 새놈이 때를 지어 나를 몰아붙이다니 어찌하면 좋을까. 원술은 이를 갈며 머리를 쥐어짰어요.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원술은 손책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지난날 나에게 군사를 빌려 지금의 터전을 마련한 것을 잊지 않았을 것이요. 나 또한 여포에게 원수를 갚아야겠으니 군사를 빌려주시오. 원술의 편지를 읽은 손책은 고웃음을 치며 답장을 썼어요. 나에게 부탁을 하다니 뻔뻔한 그대의 얼굴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 나의 옥새를 빼앗아 황제 행세를 하는 그대가 역적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겠소. 나 또한 역적인 그대의 목을 칠 참이니 기다리시오. 손책의 답장을 받아본 원술은 바드득 이를 갈더니 양손으로 편지를 찢어 던지며 소리쳤어요. 고아나 다름없는 놈을 키워줬더니 내 목을 치겠다고. 그래 이놈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싸움에서도 지고 손책에게 망신까지 당한 원술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병들어 자리에 누웠어요. 그렇게 원술과 손책이 원수가 되자 꽤 많은 조조가 이것을 이용하려 들었어요. 조조는 손책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달했어요. 손책 장군,
원수를 없애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요. 그대가 군사를 일으켜 원수를 공격한다면 나 또한 그대를 도울 것이요. 손책은 조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원수를 공격할 연합군은 조조, 유비, 손책으로 다시 이루어졌어요. 세 사람의 연합군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원술이 머물고 있는 수춘성을 향해 달려갔어요.